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21편 닫혀있는 귀족 사회와 장보고의 죽음. 과인이 경들에게 한 가지 의견을 구하겠소. 청해진 장보고 대사의 딸을 차비로 드릴까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대왕마마, 지금 무엇라고 하셨사옵니까? 과인이 청해진 장보고 대사의 딸을 차비로 드리고 싶다고 했소. 아니되옵니다, 대왕마마. 전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주시옵소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신라 제46대 임금인 문성왕이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드리려 하다가 조정 대신들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우징은 장보고의 군사 지원을 받아 민해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신무왕이 되었다. 그런데 신무왕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고 그의 맏아들이었던 경웅이 왕위를 계승하여 문성왕이 되었다. 왕위에 오른 문성왕은 청해진 대사 장보고는 일찍이 군사를 동원하여 과인의 아버님이신 신무왕을 도와 왕실을 유린하던 큰 도적을 물리쳤으니 어찌 그 공로를 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장보고를 진해장군으로 삼았으며 의복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즉위 4년째 되던 해 3월에 이찬 김영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그로부터 다시 4년이 흐른 서기 845년에 문성왕은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딸을 차비, 즉 두 번째 왕비로 삼으려 했으나 신료들이 반대하였다. 문성왕은 그들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되자 그 이듬해인 서기 846년에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모반을 일으켰다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내용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라사 연구자들 중 다수는 장보고가 846년에 죽은 게 아니라 이보다 5년 전인 841년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드리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이른바 납비 논쟁 역시 그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다소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하죠. 우선 삼국사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838년 2월 청해진으로 피신하여 장보고의 보호를 받고 있던 김우징에게 김량이 찾아가 김명과 이홍 등의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다는 내용을 알려준다. 그러자 김우징은 장보고에게 이렇게 요청한다. 김명이라는 자는 왕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고 이홍 역시 임금을 억울하게 죽였으니 어찌 그 역도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있겠는가? 원컨대 장군의 군사에 의지하여 원수를 갚고자 하는데 도와주겠는가? 그러자 장보고가 이렇게 대답한다. 옛 사람의 말에 정의를 보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용기 없는 자라 하였으니 내 비록 용렬하나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보고는 곧 군사 5,000명을 징발하여 그의 벗 정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해서 김우징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민해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신무왕이 되는데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들 문성왕은 재위 4년째 되던 해에 일단 김양의 딸을 왕비로 맞은 뒤에 재위 7년째 되던 해에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드리려다 신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게 됩니다. 이상이 삼국사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삼국유사에는 장보고의 이름을 궁복이 아닌 궁파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장보고라고 칭하겠습니다. 김우징이 제45대 신무왕이 되기 전에 의협심이 강한 장보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불공대천의 원수가 있는데 그대가 나를 위하여 처치해 줄 수 있겠는가? 만일 그리만 해준다면
내가 임금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그대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을 것이다. 좋습니다.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장보고가 이를 승낙하고 군사를 일으켜 서울을 침공함으로써 이를 성공시켰다. 김우징은 왕위를 찬탈한 뒤에 장보고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왕비로 맞이하려 했는데 신하들이 굳이 말리고 나섰다. 장보고의 집안은 한미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대왕 마마께서 그의 딸을 왕비로 맞이려 하시니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결국 왕은 그대로 쫓았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제46대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들이는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하여 삼국유사에서는 문성왕의 아버지인 신무왕, 즉 김우징이 청해진에서 장보고에게 군사를 청할 때 장보고의 딸을 자신의 배필로 맞이하겠다는 내용을 조건부로 내걸어서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이행하려다가 논란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장보고가 사위로 삼으려 했던 사람은 아버지인 신무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아들인 문성왕이었을까요? 대구 가톨릭대 강종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김우징 자신이 자기가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이 나이의 어떤 큰 차가 큰 문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강고한 이 그 연계를 가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장보고의 딸을 맞아들이는 것이 가장 강고한 끈을 이제 맺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게 김우징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신무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3달 있다가 죽어버리거든요. 병들어서.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하자면 애당초에는 김우징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려 했는데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해버리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장보고의 나이로 볼 때 그의 딸은 아직 어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김우징은 나이가 장보고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가령 김유신의 경우도 늙음하게 자신의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 사이에 태어난 어린 진려를 아내로 맞이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종래원 풍습이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신라 왕실에서는 나이 차이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장보고와 사돈관계를 맺기로 약속했던 신무왕 김우징은 너무 일찍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무왕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 문성왕이 되었습니다. 일단 신무왕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 약속을 아들인 문성왕이 지켜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청해진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대해져 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청해진 세력을 자기 후원 세력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이 왕실 내의 어떤 갈등 양상에서 왕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청해진 세력을 홀대해서는 왕권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문성왕이 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아들인 문성왕이 지키려 했다가 신료들의 반대에 직면해서 포기하였다. 강종원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목포대 강복룡 교수는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 역시 서기 838년에 청해진에 피신해 있던 김우징이 장보고의 군사를 얻어 경주를 향해 출정할 때 장보고의 딸을 왕실로 들이기로 약조를 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내용이 강종원 교수와는 좀 다릅니다. 원컨대 대사의 군사를 내어 나를 지원해준다면 내 그 보답을 약속하겠소. 보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대사가 군사를 지원해서 나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해준다면 대사의 딸을 왕실로 들이도록 하겠소. 내 딸을 왕실로 들이신다 하셨소? 그렇소.
내가 왕위에 오르면 내 아들 경응은 태자가 될 것이고 대사에 따른 태자비가 되어서 훗날 이 나라의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김우징이 장보고의 딸을 자신의 배필로 맞이하려 한 것이 아니고 며느리로 드리려 했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김우징은 거사에 성공하여 왕위에 올라 신무왕이 됩니다. 즉위하자마자 장보고와의 약속대로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맞이하려 합니다. 신무왕 자신의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장보고와 혼인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죠. 신무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주위에 권신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김양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왕위를 김양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김명 세력도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신무왕이 어떤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보고와의 어떤 그런 연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연대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인관계고,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들이면은 자기의 아들의 왕위 계승까지도 장보고가 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런데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맞이하려던 계획은 조정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신무왕은 곧 사망합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신무왕의 아들 문성왕은 일단 김양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다음에 태자 시절에 태자비로 맞이하려다 실패했던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드리겠다고 나섰고, 또다시 권신들이 격렬히 반대하자 그 뜻을 접게 되었다. 강복룡 교수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신무왕과 문성왕 2대에 걸쳐서 태자비 내지 차비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그 주위의 그 중신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죠. 왕에게는 자기 어떤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우산이 될 수 있었지만, 왕위를 노리거나 자기 어떤 실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양과 같은 중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보고와 국왕과의 관계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애당초에 장보고의 딸을 배필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 김우징이었던 아니면 그의 아들이었던, 어쨌든 진골 귀족이 포진하고 있던 신라조정에서 지방민 출신이었던 장보고가 혼인관계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골품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진골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데, 진골 귀족이 봤을 때는 육두품도 아니고 오두품도 아니고 사두품도 아니고 왕경 사람도 아닌 일개 지방의 천한 신분 출신이 군진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신라 조정에까지 힘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제 이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아마도 이 문성왕의 왕비가 되는 그 왕비의 아버지인 김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보고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대사 장보고는 자신의 딸이 왕비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왕의 배신을 원망하여 반란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때 장군 염장이 나서서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마마, 장보고가 반역을 꾀하려는데 소인이 이 자를 처치하겠사옵니다. 그러자 왕은 기꺼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상은 삼국유사의 내용이고 삼국사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성왕 8년 봄에 정해진 대사 장보고는 왕이 자기의 딸을 들이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정해진에 운거하며 모반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장차 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근심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때 무주 사람 염장이 이 말을 듣고 조정에 아뢰었다. 조정에서 만일 내 말을 들어준다면 나는 한 사람의 군사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장보고의 목을 잘라 바치겠사옵니다. 그러자 왕이 허락하였다. 삼국유사든 삼국사기든
염장이라는 사람에게 장보고를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은 한때 그의 딸을 아내로 들이려 했다가 실패한 문성왕 자신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성왕이 암살을 배후 조종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강복룡 교수의 견해입니다. 장보고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국왕이라기보다는 김양과 같은 그런 중신들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보니까 이게 잘 풀리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무산되어서 반란을 일으켰고 왕이 겁나서 장보고를 죽였다. 반란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오히려 최근의 견해예요. 조선 시대 때 이제 동국통감이라든가 동사강목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정반대의 어떤 이 견해를 보이고 있거든요. 조선시대의 동국통감에는 장보고의 공을 시기하고 이익을 탐하는 무리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서 그 명망을 얻은 장보고가 갑자기 무도한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동사강목에는 장보고의 공우는 국가의 기둥이나 주춧돌 같은 그런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중상하는 말이 한번 제기되자 마침내 이렇듯 삼국사기와는 달리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거나 꾀했다는 표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보고를 암살하고자 했던 것은 적어도 문성왕의 뜻은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누가 그런 거사를 주도했을까요? 가장 혐의가 가는 인물은 자신의 딸을 왕비로 세웠던 김양입니다. 김양은 측근들과 이런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리 감축드리옵니다. 감축이라니. 뭘 감축한다는 말이오? 대왕마마께서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드리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나서서 막아냈지 않습니까? 왕비마마의 아버지 되시는 분으로서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요. 지금쯤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차비로 드리는데 반대한 권신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 아니겠소? 하긴 그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청해진 군사가 워낙 막강해서 장보고가 군사를 움직였다 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상한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비상한 방법이라면 힘으로 맞부딪혀 당해내지 못할 바엔 속임수를 써서 장보고를 암살하는 방법을 궁리해야지요. 하지만 목숨을 던져서 그런 임무를 수행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 한 사람이 있지. 이쪽으로 오기로 돼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봅시다. 여기서 잠깐 김양이 장보고에 대해서 이처럼 반감을 갖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우선 김우징이 청해진의 피신해 있던 서기 838년의 상황을 상기해 볼까요? 지금 조정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김명이라는 자가 희가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김양이 청해진으로 달려와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김우징은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했고 장보고는 군사 5천을 내주면서 지휘체계를 편성하여 경주로 출동시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거사에서 김양을 평동 장군으로 임명할 것이니 염장과 정년 그리고 낙금, 장건영, 이순행 등의 장수와 더불어 왕경으로 출정하라. 이때 장보고가 편성해서 보낸 군사의 총사령관이 바로 김양이었고 그 휘하 장수로서 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함께 거사를 도모하는 같은 편이었죠. 물론 장보고나 김양이 모두 김우징을 지지해서 거사를 일으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지라고 할 수 있겠으나 김양의 심사가 편치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종원 교수는 분석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겠죠. 장보고가 청해진을 개설했을 당시에 김양이
무주 도독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라남도 지역인데 그 무주 도독을 지내고 있는 김양, 그 김양의 세력권 하에 사실은 청해진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해진 세력은 무주 도독의 관할 하에 있지 않고 직접 흥덕왕의 관할 지배를 받는 형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 도독이었던 김양의 입장에서 이 청해진의 장보고 세력이 원래는 자기 휘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 뭐 마뜩치 않은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비유하자면 김양이 전라남도 도지사일 때 청해진의 장보고는 완도군의 군수였기 때문에 김양의 지위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는커녕 청해진은 신라의 중앙조정도 함부로 어쩌지 못할 정도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김양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그런 기억 때문에 장보고에 대한 반감이 쌓여갔을 것이란 얘기죠. 거기다가 김양은 자신의 딸을 문성왕의 첫째 왕비로 들어앉힌 상태에서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감을 가진 장보고의 칼끝이 자신의 목을 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보고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소인 염장이 옵니다. 찾으셨사옵니까? 그래. 어서 오너라. 무슨 일이든지 분부만 내리십시오, 나으리.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임금과 결탁하여 조정 권력까지 넘보는 일을 방치할 수 없어 너를 불렀다. 헌데 문제는 무력 충돌을 시도해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는 사실이다. 소장이 한때 장보고를 상전으로 봤던 경험이 있어서 장보고의 성품을 좀 아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말이냐? 김양과 염장이 장보고에 대한 암살 계획을 모의합니다. 삼국사기는 염장 역시 무주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양이 무주 도독으로 있을 때 염장이 그의 휘하에 있었겠죠. 어쨌든 염장은 자신의 상관인 김양으로부터 장보고 암살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고 청해진으로 향합니다. 며칠 후 여기는 청해진. 대사, 조정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대사를 면담하고 싶다고 합니다. 조정이라 하였느냐? 그자가 누구냐? 예전에 우리 청해진에서 대사의 명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출장한 바 있는 염장이라는 자이옵니다. 뭐라? 염장이라 하였느냐? 그자를 당장 들이라. 예. 그대는 안으로 들라. 고맙소. 대사, 이게 얼마만이옵니까? 소인 염장이옵니다. 내 놈이 예전에 내 휘하에 있던 그 염장이 틀림없으렸다. 예, 대사. 헌데 왜 찾아왔느냐? 다름이 아니오라. 소인이 조정에서 약간의 원한을 품고 쫓겨났사온데 달리 의지할 데가 없어 현명하신 대사께 몸을 의지하여 목숨을 보존코자 찾아왔사옵니다. 그런 소리 말라! 내 딸을 왕비로 드리기로 한 것은 선왕인 신무대왕과의 약속이었거늘 너희 조정 관리들이 왕에게 권하여 왕비로 드리지 못하도록 작당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서 무슨 얼굴로 여길 찾아와서 나를 만나겠다는 것이냐? 대사, 그것은 다른 관리들이 왕에게 권고한 것이지 소인은 거기 참여한 적이 단연코 없사옵니다. 현명하신 대사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은 너는 무슨 일로 이곳 청해진에 왔느냐? 대사, 소인은 왕과 조정 귀족들에게 미운 감정을 샀기에 부득이 대사의 부하가 되어 화를 면하고자 할 뿐이옵니다. 알겠느니라. 그래도 염장 너는 한때 내 부하가 아니었더냐? 사정이 어렵게 됐다니 내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 잘 찾아왔다.
여봐라, 오랜만에 찾아온 장수 염장과 회포를 풀어야 하겠으니 주안상을 드리도록 하라. 여기서 잠깐 장보고 암살의 임무를 띠고 청해진에 들어간 염장은 과연 장보고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사전에 계산을 했을까요? 장보고 정년전을 쓴 당나라 문인 두목이 장보고의 넓은 아량에 대해서 극찬을 했던 것처럼 염장 역시 장보고의 그러한 성품을 알고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강복룡, 강종훈 두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내친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김우징의 무리들이 찾아올 때도 정치적인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줬고, 그 다음에 정년이 찾아왔을 때도 그 원수지간이었던, 그래서 두목이 그것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두목이 극찬할 정도로 정년까지도 받아들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염장은 무주 사람이에요. 광주 전라남도 사람이었는데 그 무주인 염장이 찾아오니까 또 기꺼이 받아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염장이 국왕이 아니라 김양과 오히려 연계됐을 가능성이 큰 게, 김양이 무주 도독인 적이 있었거든요. 장보고라는 인물 자체가 과거에 자기하고 큰 어떤 인연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막료로 지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정년의 경우에서 이게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예지만, 과거에 원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를 따르겠다고 오면 순순히 받아들여주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장보고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장보고가 갖고 있는 참 약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장보고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 그대와 내가 실로 오랜만에 해우를 했는데 술을 아껴서 무엇하겠느냐. 자, 사양 말고 더 마시도록 하라. 예, 대사. 제가 한 잔 더 올리겠사옵니다. 그래, 어서 따라보거라. 예. 대사께서 취하시면 오늘 밤은 제가 살펴드리겠사옵니다. 어서 쭉 드시죠. 염장, 그대는 이제 우리 청해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하, 그대가 따른 술이니 내 기꺼이 마셔야지. 대사, 잠시만 실례하겠사옵니다. 왜 그러느냐? 회포를 풀려면 아직 멀었거늘. 대사의 칼을 잠시 빌리겠사옵니다. 아니, 내 칼을 왜 빼돌고 그러느냐? 칼춤을 출 것이냐? 미안하지만 대사께서는 나에게 목을 내놓아야겠소. 뭐라? 이런 몸, 감히 이놈이... 정해진 군사들은 경고망동을 멈추고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이 나라 대왕마마의 명을 받고 장보고의 목을 베었다. 저항하는 자는 국법에 의거하여 반역죄로 다스려 구족을 멸할 것이다. 어명이라 하였다. 모두 무릎을 꿇고 어명에 복종하라. 장보고가 살해된 상황에 대해서 장보고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염장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가 술에 취하자 염장은 장보고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벤 후에 그의 무리를 불러 사유를 설명하니 그들은 엎드려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 삼국유사에서는 술자리를 벌이고 매우 즐겁게 놀다가 염장이 선뜻 장보고의 긴 칼을 뽑아 목을 치자 부하 군사들이 놀라서 모두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염장이라는 자객이 홀로 청해진에 들어가서 속임수로서 장보고를 죽이고
청해진 군사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해진이 중앙조정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일정 부분 독립성을 유지해왔고 또한 장보고에 대한 부하들의 충성심도 대단했을 텐데 염장이라는 사람이 혈혈단신 찾아가서 계략을 꾸며 장보고를 죽이고 휘하 군사들의 항복까지 일사불란하게 받아냈다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목포대 강복룡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찾아갈 때는 혼자 찾아갔지만 그 청해진 주변에 군대가 이제 잠복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지 그냥 기록이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 결과에 대한 이전의 원인의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무튼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장보고의 목을 들고 그 호령을 하는데 주위에서 신라군들이 응원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주 충직한 장보고맨 같은 경우는 반란을 일으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거기에 승복하고 마는 게 인간의 그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해상왕 장보고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장보고가 죽은 시기와 혹은 그의 활약상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일본 사서에 등장합니다. 속 일본 후기의 인명천황 7년조의 기사, 즉 서기 840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본의 대외 교류의 관문이었던 규슈의 다이자후를 관장하는 관리가 조정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전왕 폐하, 신라의 신하인 장보고가 사신을 보내서 토산물을 바쳤으나 곧 서쪽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된 자로서 바깥 나라와 교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841년의 기록에는 다이자부 관리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일본 왕이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인 장보고가 작년 12월에 말한장 등을 바쳤다 하는데 장보고는 다른 나라의 신하가 아닌가? 그런 자가 감히 공물을 바치다니 예규범을 상기해보면 결코 정당한 물건이 아니다. 마땅히 예로서 거절하여 조속히 물리쳐 돌려보내도록 하라.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물건은 민간에 맡겨서 교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다만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물건을 구매한 값을 어기고 앞다투어 가산을 기울여 탕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해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전례에 따라서 필요한 식량을 후하게 지급하여 머무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하라.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청해진의 장보고는 중국에는 매물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파견하고 일본 열도에는 해역사를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 건너간 청해진 해역사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일본 왕이 내렸다는 조서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에 그 파견한 장보고 무역선단의 그 대표자의 직함이 회역사죠. 그다음에 중국의 그 무역선단의 대표자가 매물사고 사로 끝나니까 이건 사신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한 국가에. 그리고 그 중국에 파견된 매물사 같은 경우는 원래의 보직이 뭐냐면 청해진 병마사예요. 병마사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군직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정치 행정 조직에 버금가는 그런 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장보고는 일본의 해역사라는 무역사절을 계속 보내왔는데 서기 840년에 청해진에서 건너간 해역사의 경우가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왕에게 선물로 줄 말한장 등을 공물로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공물이란 신라조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사신을 보낼 때 공식적으로 지참하는 선물입니다. 말하자면 이때 장보고는 청해진에서 해역사를 파견하면서 국가 간의 애교 격식을 차리려고 했던 것이죠.
신라에서 장보고의 딸이 문성의 왕비가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안 되는 상황.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장보고가 신라 조정에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신라 조정과는 더 이상의 이제 이 거래를 하지 않겠다,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 놓고 있는 입장이고 이전부터 당나라와 일본에 있는 해당 무역을 주도한 입장이었으니까 이제 자신이 일종의 뭐 국왕이라고 표명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보고 스스로 국왕을 칭하지는 않았으나 신라 조정과는 관계없이 일본과 애교 교섭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추측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 조정은 곤란한 지경에 처합니다. 청해진을 신라와는 다른 독립된 세력으로 취급해서 장보고가 보낸 해역사를 국가 간의 애교 의전에 따라 대접한다면 신라와 애교 마찰이 생기게 되겠죠. 또한 장보고는 분명 신라 국왕의 신하인데 그가 보낸 사신을 신라 조정의 사신과 동격으로 접대하는 것은 일본 국왕으로서도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장보고가 보낸 말한장 등은 돌려보내게 하고 대신에 청해진 해역사가 가져온 물건들은 민간에 맡겨 교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청해진 해역사가 가져온 물건을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주고 사는 등 가산을 기울여 구매하지 못하도록 일본 왕이 특별히 조서를 내려서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보고 선단의 교역품이 일본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은 장보고 선단이 가져온 그 물건을 계속 과거처럼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 외교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제 수용해서 나가기는 또 어려운 입장. 그러니까 신라와의 외교 문제가 이제 걸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외교 사절을 칭하고 있는 장보고의 이 회역사를 내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물건은 자기들이 구입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청해진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이 장보고가 보낸 마지막 해역사였습니다. 문성왕 4년, 서기로는 842년에 지금의 후쿠오카에 해당하는 규슈의 치쿠시나루에 이소정을 비롯한 40명의 신라인이 도착합니다. 이소정은 예전에 청해진 장보고의 부하였습니다. 다이자우에서 사람을 보내 그들이 건너온 까닭을 묻자 이소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보고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장보고의 부하 장수였던 이창진 등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염장이 군사를 출동시켜 평정하였으므로 지금은 아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다만 장보고를 따르던 도적의 무리들이 이 신라를 빠져나가 당신네 나라로 와서 소란스럽게 할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도착한 신라의 선박 중에서 공식 문서를 가지지 않은 자가 있거든 청컨대 엄하게 신문하여 붙잡아 들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청이 더 있습니다. 지난해에 장보고가 이충, 양원 등의 회역사를 일본에 보낸 바 있는데 그들이 가져왔던 물건들은 곧 장보고의 부하 관리들과 죽은 장보고의 자손들에게 남겨진 것들이니 바라건대 속히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자, 여기 염장이 써준 첩장을 가져왔습니다. 보시지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장보고가 보냈던 해역사 대신에 이번에는 장보고를 죽인 염장이 일본 열도에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장보고 당시에 일본 측과 맺었던 그러한 그 무역 관계 이런 것들을 염장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재정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보고는 죽었으니까 대신해서 이제 염장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제 신라 중앙 정부의 직할 통치를 받게 되는 청해진이 장보고를 대신해서 일본 측과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지하는 그런 성격의 사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소정의 이런 보고를 접한 일본 측 관리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속 일본 후기에 실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소정이란 저자는 일찍이 장보고의 신하였는데 지금은 염장의 신하가 되어서 우리 일본에 건너온 것이요. 저 신라인은 마음가짐이 불순하고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거짓으로 우리와 교통하고자 교묘한 말로 수교 운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염장이 보냈다는 천문을 풀이해보면 이소정은 염장이 축정국에 올리는 첩장을 가지고 찾아뵈러 왔다, 이렇게만 돼 있지 대제부에 올린다는 말이 없으니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첩장을 천황 폐하께 진상할 게 아니라 이소정에게 주어서 신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왜 왔을까요? 지금 이소정은 염장이라는 자에게 의탁해 있으면서 작년에 장보고가 회역사로 파견했던 이충과 양원을 붙잡아갈 목적으로 온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이 장보고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역사로 보냈던 이충과 양원은 어찌 된 것이오? 이충과 양원은 청해진 회역사의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장보고가 살해되는 등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곳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어려계 등 몇몇 신라 사람들은 우리 일본으로 기하해 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장보고가 다스리던 섬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작년 11월에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서 당신네 나라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들을 이소정과 함께 신라로 돌려보낸다면 길을 잃고 헤매는 짐승을 굶주린 호랑이에게 던져주는 격이 아니겠소? 아무렴 안 되지요.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여기서 일본 관리의 발언 중에 어려게라는 신라인이 귀화하면서 말하기를 장보고가 작년 11월에 죽었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소정이 염장의 명을 받고 귀시에 건너간 때가 서기 842년 정월이니까 작년 11월이라면 바로 841년 11월에 장보고가 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그보다 5년이 지난 846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속일본 후기하고 그 다음에 엔닌이 쓴 입당구복 순례행기를 보면 장보고가 죽은 해가 841년으로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는 846년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기록의 어떤 자세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삼국사 기록보다는 일본 측의 기록이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뚜렷하게 일본 측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보고의 사망과 관련된 시점은 아마 일본 측 기록에 따라서 841년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염장이 청해진에 위장 귀순하여 장보고를 살해한 때가 언제였는지는 일본 사람들보다 신라 사람들이 더 상세히 알고 있었을 터인데, 만일 속 일본 후기의 기록이 맞는다면 신라의 역사 기록자는 어째서 장보고가 실제보다 5년이나 지난 뒤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했을까요? 강종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실제로 김양의 딸이 이 왕비가 되는 것은 문성왕 즉위 4년째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42년 상황인데 840년에 실제로는 문성왕에 의해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야겠다고 하는 논의가 시작된 걸로 추적이 되고, 그게 실패해가지고 841년에 장보고가 제거된 다음에 그 이듬해인 842년에 김양의 딸을 정식 왕비로 맞아들이는 이런 수순으로 간 게 오히려 역사적 사실은 맞지 않겠나. 그런데 김양의 딸을 왕비로 앉혔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장보고의 딸이 둘째 왕비 되는 것처럼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연대를 조금 늦춰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대로라면 서기 839년에 문성왕이 즉위하였다. 서기 842년에 문성왕은 김양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어서 845년에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맞아들이려 했으나
조정 대신들의 반대가 심해서 무산되었다. 846년에 염장을 밀파하여 장보고를 살해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강종원 교수의 견해에 입각해서 다시 구성하자면 서기 839년 말쯤에 문성왕이 즉위하였다. 즉위 직후인 840년에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들이려 했으나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듬해인 841년에 장보고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김양 등이 주축이 되어 염장을 잠입시켜 장보고를 살해하였다. 842년에 결국 문성왕은 김양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당대의 실권자였던 김양으로서는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들이려다 실패하고 그 여파로 장보고가 살해되자 나중에 하는 수 없이 김양의 딸을 왕비로 간택하였다.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김양은 자신의 딸이 문성왕의 첫째 왕비로 들어간 다음에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맞이하는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고 그 논란 뒤에 장보고가 죽은 것으로 기록을 조작하다 보니 장보고의 사망 연도가 5년이나 늦춰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료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 일본 후기에 나타난 장보고 관련 기록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장보고가 마지막으로 일본에 파견했던 해역사 이충 등이 일본에 가지고 갔던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관련 기록은 이렇습니다. 축전국의 국수인 문실 조신궁녀 마려가 장보고의 해역사 이충 등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빼앗았다. 그가 물건을 빼앗은 명분은 이러하였다. 장보고가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가 비단을 주고 그 대가로서 청해진으로부터 당나라의 물건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수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장보고가 죽어버렸으니 그 물건들을 얻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장보고의 마지막 사신이 가져왔던 물건을 빼앗은 것이다. 그러자 당국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설령 나라 밖의 사람이 우리의 토산물을 좋아해서 우리 땅에 왔다면 그 마음을 흔쾌하게 여겨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장보고의 회역사가 가지고 온 물건을 빼앗고 장사하는 권리를 끊었다면 이는 감독 관청에서 제대로 조사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해당 관리들에게 명하여 빼앗은 물건들을 자세히 조사 기록하여 되돌려줘야 할 것이다. 속 일본 후기의 장보고 관련 기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장보고가 일본에 보냈던 마지막 해역사의 물품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일본 후기에 나타난 청해진 장보고의 무역 방식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시 일본의 대외 교역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직접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문물을 받아오던 공무역 체계였는데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당나라 황실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또한 일본과 당나라 사이의 공무역 체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공무역 체제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일본 측에서 9세기 전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중국의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장보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보고를 통해서 계속 물건을 구입하다가 이게 이제 장보고가 죽게 되면서 일본 측 입장에서 상당한 이 혼란에 빠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고 그만큼 당시 장보고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그리고 일본을 다 잇는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러한 활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보고가 남해와 서해의 제해권을 틀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무역을 했는지는 앞에서 소개한 속 일본 후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장보고가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가 비단을 주고 그 대가로서 청해진으로부터 당나라의 물건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장보고가 죽어버렸으니 그 물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기반으로 해서 당나라와 청해진과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 할 삼강무역을 해왔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이 삼국 간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당나라에 의해서 주도됐던 것도 아니고 일본에 의해서 주도됐던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신라, 특히 이 장보고 세력에 의해서 주도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신라가 그 당시 당나라를 압도하는 그런 국력을 가졌던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 지리상의 이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동아시아 이 3국의 무역을 주도하는 우리 역사상 상당히 정말 이 대단한 진취적인 어떤 이 해상 활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장보고가 신라 조정의 파벌 경쟁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제 청해진의 역할도 그 종말을 구한 것입니다.